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런 인체 특성을 고려한 설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자. 자, 인체 특성을 고려한 설계라고 할 때 우리 인체는 결국 크게 나누면 남녀 그리고 노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남녀노소로 나누게 되면 이 근력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는 것.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 DNA 속에 형성된 것이 결국 성별로 보면 여성의 평균 근력이 남성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된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나보다 힘센 사람도 많고, 예를 들어서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게임 같은 데서 보면 뭐 중량물 들어올리기 뭐 이런 걸 보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여성의 평균 근력이 남성의 3분의 2 정도, 대략 3분의 2지 보통 한 65에서 68% 정도라고 그래. 보통 일반적으로 같은 동성인 경우, 남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던 25세에서 35세 사이에서 최대 근력을 발휘한다고 그래. 그래서 50대는 바로 이런 25에서 35세일 때는 청년기라고 하는데, 이 청년기에 비해서 한 80% 정도의 근력, 이게 또 60대가 넘어가면 62, 3세가 넘어가게 되면 보통 한 65세 전후로 해서는 한 동일 인문이라 할지라도 자연적인 근력 감소에 의해서 보통 통상 마찬가지 3분의 2 정도. 그리고 어느 정도 젊었을 때는 근력도 늘릴 수가 있는데 60세가 넘어가게 되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력 유지는 될지언정 근력이 그보다 더 강해지거나 혹은 증대하지는 않는다고 그래. 그래서 설계를 한다고 할 때는 결국 여자 근력에 대한 5%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혹은 힘을 들이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것은 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최대 근력을 봤을 때 결국 연령대별로 봤을 때 이와 같이 뭐 25세에서 30세 정도의 여자가 되었던 남자가 되면 피크를 이루고 점점 연령이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가령이 될수록 이와 같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겠지. 자, 이런 것들은 바로 지금까지 또 지난 시간에 제어기 설계 대부분. 제어기는 바로 우리 근력, 힘을 이용해서 이것을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어기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어떤 여러분들이 배운 것처럼 표시기, 메커니즘, 제어기. 중앙정보 처리. 이땐 자극 혹은 데이터 혹은 정보.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로 들어오는 것은, 정보화시키는 것은 우리 대뇌에서 인지, 정보 처리 과정에서 정보화시키는 것이지. 그래서 효과기로 이런 제어기를 할 때는 힘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 적은 힘이든 큰 힘이든. 물론 자, 우리가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쓰이는 AI가 적용된 이런 첨단 기기들은 언어로, 구두로 명령을 내려서 뭐 불 좀 켜줘, 방 안에 불 좀 켜줘, 혹은 소리 좀 줄여줘, 온도 좀 올려줘,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런 것도 뭐야? 혀의 근육을, 결국은 혀를 움직이는 것은 근육이지. 그래서 근육을 움직이는 것은 힘이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손으로 직접 하는 것보다, 또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구두라는 것은 상당히 힘이 덜 들고 편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근육을 움직여서 바로 제어기를 조작하고, 그러면 제어기가 기계의 메커니즘을 작동시켜서 다시 이것을 표시기로 나타내서 피드백을 시켜주는. 사람, 기계. 그래서 지난 시간 제어기에 다루는 특성에서 대해서 다뤘고, 지금은 제어기 설계할 때 이와 같은 인체 특성을 고려한 설계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극단치를 이용한 설계. 그래서 뭐 요즘
팩시밀리 머신을 요즘 잘 쓰지 않고 무슨 용지를 교환하고 하지 않고 요즘 복합기 이런 형태로 되지만은 이런 팩시밀리의 용지 교환 시 손의 크기 바로 이런 것은 바로 손의 어떻게 두께라고 하기보다는 손으로 쥐었을 때 이것과 용지 두께를 고려했을 때 산손을 잡을 수 있는 그래서 또 혹은 장치에서 열리는 폭의 최저 한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남자의 95%가 이것은 손 두께가 아니지 사실은 손 두께라 하면 이게 되는데 이것이 아니고 움켜쥐는 쥐는값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래서 요 치수까지 고려하는 것은 바로 손으로 여기 집어넣었을 때 결국 이 열리는 폭의 최대 치수를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된다는 것. 마찬가지 앉은 자세에서 쓸 수 있는 미는 힘과 끄는 힘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타이핑을 할 때 혹은 서서 할 때와 앉아서 할 때 사실 미는 힘과 끄는 힘이 뉴턴까지 표현할 정도면 밀거나 당기거나 하는 운반 같은 거 할 때 주로 카트 같은 걸 요즘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선자세에서 미는 힘, 선자세에서 끄는 힘 사실 이 그림이 끌거나 미는 정도는 아니고 손가락을 사용하는 힘인데 이거 외에는 카트 같은 것을 밀고 당기고 하는 또 앉은 자세에서도 옆에 있는 것을 당겨서 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앉은 자세, 선자세, 미는 힘, 끄는 힘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 각각 남자, 여자 해서 각각 퍼센타일 값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자세에 따른 동작의 난이도. 자, 이것은 우리랑 유사한 체격이 일본 사람하고 유사하지.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이제 영양 상태가 더 좋아져서 훨씬 더 큰데 한 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워낙 경제가 좋아지면서 영양 상태가 좋아서 훨씬 더 키가 큰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체격이 훨씬 더 좋지. 얼마 전에 보니까 또 손흥민이 엄청난 드리블을 해갖고 벌리전인 거에서 한 70여 미터를 단독 드리블을 해서 골을 넣거나 작년 같은 경우 첼시전에서 센터라인 부근에서 사이드 쪽으로 돌파를 하면서 골을 집어넣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보면 일본 친구들이 한탄하는 것이 일본에는 저런 체력이나 체격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쉽지가 않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들었었는데 결국 체격에 따라서 혹은 신장에 따라서 이런 동작을 하는데도 어려운 정도가 있다는 것이죠. 왜? 인간이 쓸 수 있는 힘은 가장 힘을 적절하게 낼 수 있는 것은 팔꿈치 높이 서지 앉거나 서거나. 그런데 이것이 결국 손이 쉽게 미치는 영역 같은 경우는 색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좀 더 낮고 어깨인데가 그래도 좀 힘을 사용하거나 동작을 하는데 좀 낮고 그다음에 이건 살짝 앞으로 굽혀야 되기 때문에 살짝 그리고 머리 위로 뻗치는 경우 이것은 오랫동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벌 서는 것처럼 되고 또 이렇게 되는 경우는 낮아서 좋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무릎을 굽히고 쪼그려 앉는 자세가 된다든지 하면 잠깐이면 괜찮은데 이게 좀 있다 보면 결국 머리 위쪽이 동작이 안 좋은 것은 그만큼 결국은 우리가 어떤 동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서 결국 혈액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사실 중력 쉽지가 않지. 위쪽으로 보내는 것은. 그럼 위쪽은 더 낫지 않냐 하는데 사실 무릎을 굽히고 앉기 때문에 혈류의 흐름이 방해가 되지 무릎 쪽에서. 그래서 저린다든지 하게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은 난이도를 갖고 있다는 것.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그림이 좀 이상한데 이것이 제어반이라고 할 때 어느 정도의 위치에 혹은 제어반뿐만이 아니라 조작하는 스위치 이런 것들의 높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요 범위 안에 들어가도록 설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 그런데 자
제어할 게 많아. 그러면 빈번하게 사용하고 자주 사용하는 것은 요 위치, 그 다음 요 위치, 그 다음 요 위치 등으로 그것을 어쩌다 한번 사용한다니 잠깐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결국 난이도가 어려운 부분 쪽으로 배치를 하는 설계가 돼야 되겠지. 그래. 자, 인체 치수를 적용해서 응용한다는, 적용해서 설계를 할 때. 그럼 설계, 디자인하는 데 필요한 인체 치수가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되겠지. 그럼 그 인체 치수를 결정했으면, 자, 누가 사용할 것이냐 하는 그 집단을 정해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책상, 의자를 설계하려고 한다 하면, 거기에 필요한 치수는 통상 앉은 자세에서의 여러 가지 치수들이 되겠지. 그 다음에 설비 사용할 집단,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근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학년이냐, 고학년에 따라 또 천지 차이지. 또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에 따라서. 또 여학생이냐, 남학생. 여학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성장이 중학교 때까지 거의 다 끝난다고 그래요. 물론 사람에 따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은. 근데 남학생들은 군대 갈 때까지 성장하는 친구도 있어. 나이 말할 것이 아니고 내가 군대 가서 좀 키가 더 컸었나 하는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적용할 인체 자료, 응용 원리를 결정해야 되겠지. 그것은 뭐야? 전 시간에 배웠던 조절식으로 할 거냐, 극단적으로 할 거냐, 혹은 평균값을 갖고 설계를 할 것이냐 하는 것. 그 다음에 그럼 거기에 맞는 적절한 인체 측정 자료를 선택을 해야 되겠지. 일단 자, 극단적으로 할 것이면 최소값을 할 것이냐, 최대값을 할 것이냐 하는 것 등등. 그 다음에 특수 복장에 대한 적절한 여유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 예를 들어서 그 작업을 할 때 어떠한 작업화를 쓰냐, 혹은 안전을 위해서 두꺼운 작업화를 쓰느냐, 혹은 헬멧을 쓰느냐, 혹은 두꺼운 장갑을 끼느냐 등등에 따라 많이 달라지겠지. 그렇게 해서 설계할 치수를 결정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 그렇다면 설계된 것이 과연 그것대로 괜찮은지. 그래서 프로타입 혹은 모형을 제작해서 한번 직접 그 대상, 누가 사용할 집단에게 그걸 한번 적용하는 모의 실험을 해보면 훨씬 사용자를 위한 설계가 되겠지. 자, 사용자를 위한 설계가 된다는 건 뭐야? 결국 그걸 통해서 우선 우리 산업공학에서 추구하는 효율적인, 그래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지. 자, 그만큼 편하면 그만큼 피로가 적게 될 것이고, 피로가 적어지면 그만큼 우리가 작업을 좀 더 생산적으로 할 수가 있고 작업 속도도 더 나빠지지가 않겠지. 근데 그것이 불편하면 어떻게 돼? 불편하고 그러면 작업 속도가 늦어지고 그 힘든 만큼 결국 효율이 혹은 능률이 올라가지 않게 되지. 거기에 대해서 또 힘들어지지 않고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그로 인해서 피로가 경감하고,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이 안전공학에서 배우겠지만 피로가 누적되다 보면 결국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하고, 실수를 하게 되면 사고로 이어지고, 그래서 안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 존중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산업공학이 추구하는 특질을 맞춰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어떤 설계를 해서 휴먼 오리엔티드다. 그래서 휴먼 오리엔티드된 디자인 혹은 인간 중심의 설계가 되는 거죠. 디자인.
자, 이와 같이 인체 치수에 응용할 때, 자, 책상과 의자를 설계한다 할 때, 바로 이런 의자 설계에서 이런 의자의 넓이라든지 앉은 면의 높이, 그 다음에 앉은 면의 길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 적용되는 치수가 세 가지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겠지. 거기에 사용하는 책상. 자, 설계에 필요한 인체 치수를 결정할 수가 있고. 자, 누가 사용하느냐? 어떤 친구들이 사용할지 하는 그룹을 설정해야 되겠지. 사용하는 그룹 혹은 집단. 자, 그래서 응용 원리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식으로 할지, 조절식으로 할 거냐, 혹은 그렇지 않으면 극단적으로 할 거냐, 평균값으로 할 거냐. 이것은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비용을 각자가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절식으로 하고, 여러분들 사용하는 학교나 많은 불특정 대다수가 사용하는 것, 또 조절식으로 하면 좋겠지만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평균값으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정해질 수가 있겠지. 거기에 필요한 적절한 인체 측정 자료를 선택을 하고 그래서 적정한 자료를 한 5%일로 할 것인지 평균값을 할 95%일로 할 것인지 자 거기에 특수복장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 셔틀 같은 경우 우주선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때? 전체적인 중장비 보호복을 입게 되지. 그랬을 때는 이것이 결국은 그 우주선의 문의 설계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그러한 특수복장을 착용할 때 이런 것이 고려가 안 되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한 예일 뿐이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설계에 적용할 치수를 결정하게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뚝딱뚝딱 만들어서 일단 프로타입 혹은 모형 이런 걸 제작해서 여기에 안쳐도 보고 그 다음에 또 조절도 해보게 하고 해서 문제는 없는지 왜?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이런 자료들을 적용해서 그냥 설계해보는 것하고 진짜 또 이것이 실제 적용되었을 때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되고 활용이 될지 하는 것은 좀 더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지. 이론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의 현장과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어. 우리는 항상 중요시하는 것이 뭐야? 현장 중심이지. 이렇게 해서 책상 의자의 설계 치수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것은 요 오금 높이, 그 다음에 무릎 뒤 길이라든지 무릎 뒤쪽의 길이. 그래서 지면에서 팔꿈치 높이, 팔걸이하고 관계되지. 그 다음에 엉덩이 너비. 그래서 남자, 여자,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용 가능한 퍼센타일 값을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의자 높이, 의자 깊이, 책상 높이, 의자 너비 이러한 것들은 결국 조절식으로 하고 무릎 뒤 길이를 최소치로 설계를 한다든지 하는데 요즘은 여기도 조절식으로 돼서 좀 더 앞으로 뺄 수가 있다든지 여기서 조절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뭐 일반 의자에서는 본 적이 없는데 자동차 시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조절을 하게 돼요. 왜? 장시간 앉아서 조절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래서 조절식 의자 높이는 그 다음에 의자 깊이는 이 최소값 그 다음에 조절식, 그 다음에 의자 너비는 최대값. 안 그러면 여기에 끼어서 큰 사람 들어가지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다음 작업 공간의 설계에 있어서는 이 작업 공간의 퍼락면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전체적인 것,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퍼락면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것은 사람이, 사용자인 사람이 혹은 오퍼레이터가 작업을 하는데 사용하는 공간이 되지. 그래서 사람은 그냥 마네킹처럼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몸을 앞으로 구부리거나 구부리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3차원적인 공간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접근하는, 이 도달하는 이 퍼락면의 개념을 갖고 이와 같이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일반적인 것이 바로 이 정상 작업력이라는 것하고 최대 작업력. 그래서 정상 작업력이라고 하는 것은 팔꿈치를 중심으로 해서 도달할 수 있는 거리. 이 최대 작업력은 어깨 관절을 이용해서 도달할 수 있는 거리, 양손을 사용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최대 작업력은 이와 같이 되고 정상 작업력은 양손 팔꿈치를 이용해 도달할 수 있는 거리까지. 그래서 이 정상 작업력은 우리 상완, 그러니까 전체 팔을 상완이라면 이쪽이 되겠지. 팔꿈치 위쪽이 이제 상완, 하완 혹은 윗팔, 아랫팔 이런 식으로 되는데 결국 자연스럽게 몸에 붙인 듯 말 듯하게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이 아랫팔을 움직일 때 도달하는 영역. 그래서 이것은 빈번하게 취급하는 것 혹은 즉각적으로 조작을 빨리 해야 된다 이제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취급해야 되는 물건 혹은 조작류 이런 것들은 정상 작업 영역 안에 위치를 시켜야 되겠지. 최대 작업력은 바로 어깨 관절을 이용해서 도달할 수 있는 거리니까 인간이 몸을 구부리거나 하지 않고도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영역. 그래서 최대 작업력 밖에 물건을 위치시키면 어떻게 몸을 굽히거나 혹은 더 뻗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빈번하게 하는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혹은 가끔 발생하는 작업에 이걸 위치시키는 것이 낫다는 것. 그래서 이때 제어기에 있어서는 바로 접근거리와 여유 공간. 그래서 여유 공간은 클리어런스라고도 하는데 접근 가능 거리는 결국 도달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체구가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면 가장 작은 사용자들을 기준으로 하면 바로 5%의 값을 이용을 해야 되고 여유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책상, 의자에 있어서 책상과 책상 밑에 면과의 거리라든지 혹은 지나다닐 때 이 머리와 그 위에 여유 공간 이런 것들은 바로 조금이라도 좀 큰 사람이 약자가 되기 때문에 큰 사람 기준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95%의 값을 이용한다는 것. 어떤 조정 장치를 둘 때 이걸 수직선상에서 이 권장하는 값은 바로 주 조정 장치. 이것은 의자의 기준점으로부터의 높이를 봤을 때 우리가 앉아서 작업한다 하면 주 조정 장치는 50, 비상 장치 및 정밀 조정 장치는 70. 왜? 비상 장치를 그렇게 빈번히 사용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사용하는 2차 조정 장치. 2차 조정 장치를 넣더라도 최대면은 90cm. 그래서 의자 기준점에서 봤을 때 좌우로 봤을 때 이러한 형태로 배치될 수 있도록 설계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공간 배치를 할 때 공간 배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작업자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계, 설비, 기기와의 배치 관계를 의미하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용 빈도의 원리. 그래서 얼마만큼 많이 혹은 자주 사용하느냐. 그래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일수록 사용하기 편리한 곳, 그러니까 도달하기 쉬운 곳에 배치를 해야 되겠지. 또 그 중요도의 원리. 얼마만큼 그것을 통해서 달성하는 기능이 중요하냐. 목적 달성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요소들은 사용하기 편리한 지점에 위치시킨다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운전을 한다고 그럴 때 조정석에서 특히 이 자동차 운전 같은 경우는 핸들 조작이 가장 중요한 동작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편리한 지점, 그래서 편리한 지점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도달하기 쉽고 가장 힘이 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같은 위치라도 이 핸들이 걸적거리고 운전할 때 또 타고 내리는데 불편하니까 위에 설치할까 하지만 위에 설치하면 공간은 확보가 되지만 이거 위를 보면서 조작한다는 건 사실 그것도 쉽지가 않고 위를 조작하면서 앞에 진행 방향을 판단하는 것도 그렇고 또 잠깐도 아니고 장시간 운전을 하게 되면 이게 혈류의 흐름이 중력에 의해서 방해를 받기 때문에 벌스물골이 된다는 거예요. 또 사용 순서의 원리. 주로 연속해서 사용해야 된다면 이걸 사용하고 그 다음 걸 사용해야 된다면 바로 근접한 곳에 위치가 되어서 혹은 조작 순서를 반영해가면서 배열하는 것이 좋겠지. 그래서 페달과 악셀은 자동차에 있어서 발로 조작하지만 가장 빈번하게 주로 하는 것. 엑셀 페달을 밟기도 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기도 하기 때문에 근접하게 배치를 하게 되지. 거기에 비해서 지금 뭐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이 오토매틱이 아닌 매뉴얼, 수동으로 기어 체인지를 하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기어 체인지는 엑셀과 브레이크에 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왼쪽 발 있는 쪽으로 떼어서 클러치 페달이 설치되어 있다든지 요즘 뭐 클러치 페달이 없어서 좀 보기는 쉽지 않지만 이와 같이 연속해서 사용하는 것도 서로 옆에 놓여지게 한다는 것. 또 조작의 순서를 반영해서 배열을 하고 그래서 일관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 그래서 동일한 구성 요소들은 뭐 기억하거나 찾을 필요 없이 같은 쪽에 배열한다든지 그래서 그룹핑 시키는 것이 좋겠지. 그리고 여러분들 배웠던 것처럼 조작 장치하고 표시 장치 이것은 양립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설계가 돼야 되겠지. 그다음에 기능성의 원리. 또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 구성료들은 한데 모아서 서로 가까운 곳에 위치시키고 그래서 관련된 어떤 항목이나 요소들끼리 서로 집단화 시켜놓는 그룹핑 시켜놓으면 훨씬 더 분명하게 확인하거나 혹은 같은 색채 혹은 상이한 색채 등으로 해서 구분을 해가면서 하면 훨씬 더 유용하고 또 특히 인간이 자주 범하기 쉬운 실수를 줄일 수가 있겠지. 자, 우리가 통상 작업할 때 선자세 아니면 앉은 자세를 하게 되지.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로 앉아서 하는 작업. 왜? 장시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앉은 자세를 선호하게 되는데 사실 앉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겐 요통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지. 왜? 우리는 직립보행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신체 구조, 척추의 구조가 선자세일 때 바로 자연스러운 자세는 요추 부분은 앞으로 튀어나온 자세, 흉추 부분은 뒤쪽으로 튀어나온 자세, 경추, 이 목 부분은 앞으로 튀어나온 자세. 그래서 옆에서 보면 완만하게 S자를 그리는 곡선의 형태가 되는데 앉게 되면 어떻게 돼? 우리 뒤태골과 척추의 이 관련성 때문에 이 구조학적으로 앉게 되면 등이 뒤로 휘어지는 그래서 후만 자세가 보통 앞으로 튀어나오는 걸 전만이라고 하는데 뒤로 튀어나오는 후만 자세가 되어서 이것이 척추와 척추 사이에 있는 추간막 우리가 흔히 디스크라 그러지 이것을 압박을 하게 되고 이것에 의해서 이 척추를 지나는 신경을 건드려서 우리가 요통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요즘은 선자세로 작업하는 것 그래서 앉아서 작업하다 서서 작업을 하면 상당히 힘들어하는데 이것이 한 2, 3주 해서 더 습관화가 되면 훨씬 더 편한 자세라고 그래. 물론 한 자세로 계속 서 있는 것보다는 조금씩 움직이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일을 하는 데는 앉은 자세보다 더 나은 자세라고 하죠. 물론 다리에 관절에 지병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사실 앉아서 해야 되겠지만은 일반적일 때는 선자세가 좋다. 그래서 선자세와 앉은 자세를 정할 때는 작업 특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힘을 써서 작업하는 거냐? 혹은 고도의 정확성을 얘기하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분업화되고 우리가 정밀한 작업을 하고 그럴 때는 통상적으로 좌식 작업을 많이 선호했지. 그래서 이제 힘을 쓰고 힘을 써서 해야 된다는지 할 때는 입식 작업.
그래서 작업 특성에 따라서 정확성을 요구하면 좌식 작업을 하고, 또 작업 특성에서 현재의 작업 설비가 좌식만 가능한 형태라면 어쩔 수 없이 좌식을 해야 되고, 입식만 가능하면 입식 의자. 그래서 입식 의자는 뭐냐면 살짝 여러분들 서부 영화 같은 데서 오면 바 같은 데서 살짝 엉덩이만 걸칠 수 있게 된 거, 그런 것들을 입식 의자라는데, 입식 의자. 의자가 불가능하면 그냥 입식 작업이 되고, 의자가 가능하면 입식 좌식 작업, 살짝 앉아서 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생산성이 협력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의자가 가능하면 입식 의자, 의자가 불가능하면 입식 작업이 되고, 협력 작업이 아닌 경우, 혼자만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이 좌식 작업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형태로 선 자세와 앉은 자세, 어떤 자세로 이것을 구성할 것이냐 혹은 설계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일반적으로 좌식 작업은 보통 장시간 작업을 하게 될 때, 이때는 앉는 것이 그래도 그만큼 낫겠지. 그래서 특히 정밀도가 요구될 때, 혹은 운전처럼 운전석에 앉아서 양발의 이 조작이 필요한 경우, 이럴 경우는 양발을 자유스럽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것이 필요하지. 혹은 정밀한 발의 조작, 그래서 엑셀 패드라는 이런 것을 미세하게 조절해 가면서 해야 될 경우, 이러한 것들은 좌식 작업에 낫다는 것. 그래서 왜냐하면 서서 하게 되면 다리에 아무래도 무리가 조금은 더 가기 때문에 이것을 선 자세에서 계속 다리를 갖고 미세하게 하는 것은 쉽지가 않지. 왜냐하면 우리가 정밀하게 혹은 잘 해야 될 때는 항상 운동을 해도 그렇고 힘을 빼야 된다는데, 우리가 서 있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다리에 근육에 힘이 들어가 있지. 그런 상태에서 미세한 조절 같은 거 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 그래서 입식 작업은 걷는 작업이 필요할 경우, 그래서 조금씩 움직여가면서 해야 돼. 혹은 높은 자세, 낮은 자세, 혹은 뻗침, 이런 것들이 번갈아 가면서 발생하는 경우, 혹은 무거운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큰 힘이 요구되는 경우, 또 앉으려면 어떻게 돼? 앞이 이렇게 막혀있는 곳에서 앉으려고 하면 여러분들 책상 같은 데서 앞에 공간이 있어야 앉아도 편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 앉으면 상당히 불편하게 되고 작업면까지 도달할 때 허리를 숙여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얘기한 요통 혹은 이런 걸 느끼게 되고, 그래서 최대 작업력 이상의 작업 공간이 필요한 경우, 그럴 때는 서서 몸을 움직여가면서 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앉게 되면 뒤로 그만큼 빠지게 되죠. 자, 선자세에서의 작업대 높이. 그래서 기준은 뭐가 되냐면 결국 작업자의 팔꿈치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것. 그래서 정밀 동작이 필요하다, 뭘 조립을 한다든지 뭐 정밀하게 뭘 해야 될 때는 팔꿈치 높이보다 높게 설계하는. 왜? 뭐 정밀한 것을 하다 보면 자꾸 사람이 숙여지게 되지. 그래서 숙이지 않게 아예 좀 더 팔꿈치보다 높은 자세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일부러 내려가지 않아도 되니까 고개가 숙여지지 않고, 큰 힘을 주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는 팔꿈치보다 낮게 해야 된다는 것. 왜? 자연적으로 무거운 걸 취급하다 보면 숙여지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작업을 하도록. 그래서 보통 정교한 작업할 때는 이런 기준으로 되는데, 이것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는 이것은 평균적인 설계를 할 때고, 되도록이면 각자 작업자의 팔꿈치 높이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조절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지. 중량물을 취급할 때 이 허용 한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래서 서서 작업할 때 남자와 여자의 경우지만은, 자, 몸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혹은 팔꿈치 위치에서 얼마나 아래에 있느냐, 높에 있느냐에 따라서 허용 한계, 이것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나온 거니까 이 정도로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취급하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권장 한계라는 것. 권장 한계라, 이 정도는 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25kg으로 돼 있으니까 25kg으로 한다? 사실은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상당히 무겁고, 또 횟수가 어느 정도냐,
혹은 시간당 혹은 분당 발생하는 횟수에 따라서 상당히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잠깐 할 때의 권장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 참 권장 한계보다는 허용 한계에 가깝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권장값도 있고 허용 한계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생체역학 부분에선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공간 설계까지 해서 인체 측정값을 이용해서 하는 공간 설계 혹은 기기 설비 혹은 공간의 설계까지 다뤘는데,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기기 설비 혹은 공간 지금 여러분들이 바깥으로 그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자, 우선 여러분들 집에 있는 여러 가지 각종 공간 혹은 사용하는 설비 혹은 시스템, 설비 시스템은 집에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각종 여러 가지 빈번하게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라는 것들이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좀 더 나은 것이 되려면 어떻게 될지 하는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도 복습하는데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자. 수고 많았어.